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졌던 21대 총선, 투표율 66% 이상을 넘겼습니다. 외신들은 감염에 대한 공포 속에서도 차분하고 성공적인 총선을 치른 우리나라의 축하를 전하면서 한국이 전 세계 모범이 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런 희망의 가능성이 계속 이어져서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고 또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총 1,59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들 또 현재 새로운 소식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효선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전국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확진자도 1,600명대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내 확진자는 전일 집계 대비 27명 증가한 1,591명입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방대본 발표일 기준으로 지난 9일 이후로는 10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일 39명, 10일 27명, 11일 30명, 12일 32명으로 30명 선에서 움직이다가 13일부터는 29명, 그제와 어제는 각각 27명의 증가폭을 기록한 겁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5명, 경기 6명으로 모두 11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상태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구에서는 1명, 경북에서는 7명이 발생했고 이 밖에 부산과 광주, 제주에서 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강원에서는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발생 원인별로도 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11명은 해외 유입, 16명은 지역사회 발생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전체 225명으로 전일 집계보다 3명 늘었습니다. 평균 사망률은 2.12%, 특히 80대 이상 확진자의 사망률이 22.18%로 평균 사망률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지역별로 또 발생 원인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서울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의 확진자는 619명으로 전일 0시 대비 7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은 6일째 한 자릿수 증가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보면 10일 7명, 11일과 12일이 각각 5명, 13일은 8명, 14일은 3명, 어제 집계에서는 7명으로 계속 3명에서 8명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집계에서 확인된 7명의 확진자는 해외 접촉 관련이 5명, 기타 확진자가 2명입니다. 입국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3명이었고 스페인과 영국, 아일랜드가 각각 1명이었습니다. 기타 확진자 2명도 기존 해외 접촉 관련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여전히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의정부 성모병원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상황 어떤가요? 네, 경기 포천시에서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퇴원한 6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당초 교통사고 때문에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지난달 31일 퇴원한 이후에는 지난 2일 포천시 한 병원에 다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 1인실에서 격리 환자로 분류돼 있던 이 확진자는 자가격리 해제일을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요. 방역당국은 해당 병원을 소독하고 세부적인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경기 의정부에서도 의정부 성모병원 8층에 입원했던 환자의 남편이
71살 남성인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10일 오한과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3일 부인이 확진 판정을 받자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부인이 입원해 있는 고양 명지병원으로 이송돼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이로써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8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온라인 개학이 추가로 이뤄지게 되죠. 네, 총선이 끝나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전국 중고등학교 1, 2학년과 초등학교 4에서 6학년이 온라인으로 개학합니다. 먼저 온라인 개학한 중3과 고3 학생들까지 합치면 전체 약 400만 명의 학생들이 사상 초유의 원격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로 사용된 6,300여 개 학교는 방역시간 확보를 위해서 오늘 첫 수업이 오후 1시로 미뤄졌습니다.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당초 계획대로 온라인 개학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그제도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학습관리 시스템이 로그인 오류 때문에 학생들에게 불편을 겪게 했고 EBS 온라인 클래스도 접속 장애가 계속되면서 오늘 온라인 개학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경기도 고양시 EBS 본사를 방문해서 2차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접속 지연 등 애로사항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렇죠. 온라인으로 개학을 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또 개선과 보완을 이어가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과 경기도의 각종 지원책들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경기도가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국인 가운데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었는데요.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도 내는 외국인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르면 다음 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도내 결혼 이민자가 48,700명, 영주권자는 6만 160여 명이어서 추가 지급이 결정되면 그 대상자는 전체 10만 8천여 명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울에서는 또 오늘부터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동주민센터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요. 상황 어떤가요? 네, 기존에 온라인으로 진행됐었던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접수가 오늘부터 서울 전역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기존 온라인 접수와 같이 오보제를 적용해서 생년월일 끝자리수에 따라서 출생연도 끝자리수에 따라서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현장 접수에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과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 접수 7일 이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령과 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방문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방문 신청 접수는 120 다산 콜센터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서 방문 일정을 사전에 예약하면 됩니다. 기존 온라인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 방문 신청 접수는 모두 다음 달 15일까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효선입니다. 네.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서효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 백창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그 총선 얘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개표 결과 어떻습니까? 네, 지금 지역구는 개표가 모두 끝났고 비례대표도 거의 개표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하나로 보면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건데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의당은 지역구 투표에서 1석, 비례대표에서 5석을 확보했고 국민의당은 비례대표에서만 3석을 확보했습니다. 제3당 입지가 줄어들면서 21대 국회는 양당 체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결과는 이제 그렇게 나왔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진 첫 선거였단 말이죠. 투표율이 잘 나올까 좀 걱정들이 많았는데 예상외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치러진 21대 총선 투표율 66.2%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992년 14대 총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요. 당초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해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꺼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국가 재난 상황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걸로 봤습니다. 실제로 여야도 선거운동 기간 코로나19를 소재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고요. 또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강조하면서 휴일인 선거 당일 여행이나 나들이를 자제한 것도 투표율을 높인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된 요인 외에도 또 2014년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가 유권자들에게 익숙해지면서 투표율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전 투표가 잘 정착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시민 의식이 또 빛나게 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돼 있는 자가격리 대상자들도 어제 투표에 참여를 했잖아요. 네,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 13,000여 명 가운데 80.9%, 11,000여 명이 어제 투표장을 찾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서울과 경기에서만 각각 3,000명이 넘는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했는데요. 자가격리자들은 오후 5시 20분부터 저녁 7시까지 투표를 위한 외출이 허용됐고 오후 6시 이후 따로 투표를 진행했는데 아직 투표 참여자 중에 무단 이탈자가 있었는지는 전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네, 백창은 기자는 또 어제 직접 그 투표소에 다녀오기도 하셨잖아요. 개표소에 다녀오셨었죠. 네. 참, 그 현장은 어땠나요? 네, 제가 어제 서울 영등포구 개표소에 다녀왔는데요. 네. 개표 작업 시작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자가격리자가 오후 6시 이후에 투표를 하기 때문에 또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는 작업이 늦어져서 개표 작업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가 어제 갔던 개표소에서는 7시 반쯤부터 여느 때처럼 개표가 시작됐고요. 다만 코로나19로 달라진 개표 풍경이 있다면 네. 개표 사무원들이 마스크와 장갑, 또 얼굴 가림막까지 착용한 채 개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처음 개표소 안으로 들어갈 때 발열 검사도 진행하면서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사전투표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표 과정까지 정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훌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선거를 치른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신들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코로나19로 미국은 15개 이상 주에서 대선 경선이 연기됐고 프랑스는 지방선거 2차 투표가 미뤄졌는데요. 이렇게 선거가 미뤄진 국가가 50곳이 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예정대로 선거가 치러지면서 여러 외신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외신들은 투표소 안팎의 방역 대책에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채 투표하고 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줄을 서는 모습들을 많이 다뤘고요. 네. 또 코로나19로 바뀐 한국의 선거 유세 분위기도 같이 전했는데요. 대규모 집회 대신 마스크를 쓴 채 먼 거리에서 유권자들과 만나고 또 주먹이나 팔꿈치 인사로 악수를 대신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또 단순히 현장 분위기를 넘어서 정치적인 의미를 찾는 외신들도 많았습니다. 네. 독일 언론은 한국의 이번 선거 결과가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관리 능력을 평가한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영국의 또 한 위기 컨설팅 전문 업체도 한국 총선이 세계적 대유행 사태에서도 선거가 가능하다는 것과 위기에 잘 대처한 지도자에게는 선거가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글로벌 스탠다드로 지금 자리매김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선거일에는 자가격리자가 공식적으로 1시간 40분 동안 외출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아까 서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 9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20명에서 30명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와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또 선거 때 많은 사람들이 어제 한꺼번에 투표소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더 확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이 코로나19를 보다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고비라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또 사회적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무쪼록 다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실천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또 조금 전에 앞서서 상황실의 서유선 기자와도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만 또 오늘부터 온라인 개학을 새롭게 하는 학생들이 있죠. 네, 전국 고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4, 5, 6학년이 오늘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교육부가 제공하는 원격 교육 플랫폼이죠. EBS 온라인 클래스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학습터에 접속할 인원이 86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5배 가까이 늘게 되는데요. 많이 느네요. 그렇죠. 네. 교육부는 일단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초등학교는 e학습터, 중고등학교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네. 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계속 점검하고 강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기존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개학을 했을 때 좀 시스템 문제 말고도 여러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예. 뭐 학생들이 집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수업에 집중을 못한다. 그렇죠. 네, 또는 반복 자동화 프로그램 매크로를 활용해서 강의를 보지 않고도 강의를 본 것처럼 체크를 하게 한다. 이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좀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예. 이렇게 온라인 개학으로 또 혼란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잘 되고 있는 편인지 궁금하거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는 이 부분 어떤가요? 네, 현재 한국처럼 전국의 모든 학교가 정규 수업 시간표대로 실시간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뉴욕주와 워싱턴 DC는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학습 자료나 과제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고요. 또 온라인 화상 수업이나 실시간 전화 수업은 장애 학생 등 취약계층에게만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도 원격 수업을 시작하긴 했는데 미국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를 정상적으로 개학했다가 확진자가 급증해 다시 학교 문을 닫은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학교 급별로 순차적인 개학을 준비 중인데요. 실시간 채팅 앱을 활용한 수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은 일부 학교에서만 원격 수업이 시범적으로 도입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해외 여러 나라의 어떤 교육 현황 그리고 학습권 보장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요. 그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해외 국가들 어떤가요, 상태가? 네, 일단 코로나19로 인명피해가 가장 큰 유럽 쪽을 보면 바이러스 확산이 좀 안정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5일 기준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2,600여 명 늘은 16만 5천여 명이었는데요. 확진자 증가 규모가 지난달 13일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처음으로 입원 환자가 줄었고요. 영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700여 명 늘면서 지난 9일 98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휴업이나 휴교 또 이동 제한 조치를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예. 독일은 접촉 제한 조치를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영국도 봉쇄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신중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은 어떤가요? 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현지 시간으로 15일 6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61만 4천여 명이고요. 사망자는 2만 7천여 명입니다. 네. 다만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면 전날보다 2만 4천여 명 늘면서 지난 10일 이후 계속 증가 추세가 조금씩 줄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네. 이에 미국이 이제 경제 재가동 준비에 나섰는데요. 아이다호주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체도 다시 문을 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당연히 미국 또한 이제 코로나19 좀 안정세로 접어드는 상황이기를 바라야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빠른 행보가 아닌가라는 또 걱정도 여러 전문가들이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또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15일 그러니까 어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에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확산을 은폐하고 또 코로나19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토하겠다면서 이 검토를 하는 동안에는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WHO의 예산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의 기여금은 우리 돈으로 1조 800억 원이 넘습니다. 회원국 중에 가장 많은 양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WHO는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당장 미국의 자금 지원 중단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미국 내에서도 계속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보건 전문가들의 말을 무시하고 미국과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위협에 처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의사협회도 코로나19는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위험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또 국제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국경을 뛰어넘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본인의 파격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게 될지 또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군요. 자,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백창은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명승권 국립암센터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조금 전에 백창은 기자와도 총선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총선이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첫 선거다 보니까 정치적 이슈만큼이나 또 코로나19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이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가요? 네, 이게 코로나19 총선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요. 하지만 앵커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섬뜩한 것이 예. 코로나19와 함께 치른 첫 선거이자 마지막 선거가 돼야만 합니다. 네, 그러길 사실 바랍니다.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이제 지대한 영향을 줘서 사실은 총선 이슈를 코로나가 다 빨아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총선 공약도 정책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고 전달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에 국민들의 열망이 좀 모여진 총선 의지가 네. 집단지성으로 나타났고요. 그것이 이제 정부 여당의 압승으로 지금 나타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는 코로나19 때문에 투표 참여율은 저조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예. 있었잖아요. 이런 네. 예상을 완벽하게 깨고요. 예. 오히려 역대급으로 가장 이 참여율이 뜨거웠어요. 네, 이게 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핵심은 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방역을 하고 모두가 다 우리 공동체 안위를 위해서 공중보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네. 그 결과 해외로부터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다. 우리가 방역 선진국이 됐잖아요. 네. 방역 선진국으로서의 또 프라이드가 우리 국민들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낙후된 것이 정치권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이 선진화된 수준에 맞는 정치 시스템을 복원하고 싶다. 그래서 어쩌면 심판을 위해서 여당 심판이든 야당 심판이든 네. 유권자마다 다 입장은 다릅니다만 예, 예. 투표장으로 모이게 된 것 아닌가 해석을 해봅니다. 네. 이제 남은 것은
정치 시스템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치 개혁을 위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행사를 했다고 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시행이 됐었는데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자가격리 해제가 되는 입국자들이 나옵니다. 약 7,500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럼 바로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격리 해제 이후에도 뭐 지켜야 할 수칙 같은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격리 해제가 된 경우에는 다른 일반 정상인들과 뭐 큰 차이 없이 일반적인 생활 수칙을 지키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격리가 되고 나서 다시 재양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증상에 대한 관찰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재양성 사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재양성 사례가 일어나는 어떤 원인이라든가 또 이러한 사례들의 특징이 연구되고 밝혀지고 정리가 된 부분이 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확실하게 그 재양성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이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격리 해제되고 나서 약 133명에서 재양성 사례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전체 그 인원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네. 분명히 재양성 사례는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이냐? 지금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재활성화라는 그런 상태로 일단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검사를 우리가 그 증상이 사라지고 나서 24시간 동안 간격으로 2번 검사를 했을 때 네. 그때 음성이 되면 이제 격리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일단 그 바이러스가 호흡기 검체나 이런 데에서는 발견은 안 되는데 주로 이제 장내 상피세포에 소량이 잠복해 있다가 다시 면역 상태가 안 좋았을 때 네. 활성화되면서 양성이 되는 것으로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 외에 이제 또 드물지만 이 검체 오염에 의해서 네. 재양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실제 양성이 아닌 경우가 되겠죠. 예.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이런 가능성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은 그 재양성이 정말로 재감염인지. 아하. 일반적으로는 이제 낫게 되면 항체가 몸 안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네. 바로 몇 주, 몇 개월 안에 다시 재감염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예. 물론 이제 바이러스 변이가 생겨서 다시 재감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양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재 케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재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크게 뭐 3가지 정도로 재활성화 그리고 재감염 그리고 검체 오염 네. 뭐 이 정도로 그 정리를 정도로, 해볼 네, 정리할 수 수 있겠습니다만 있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례는 몸 안에 남아있던 그런 네, 바이러스들이 재활성화가 된 사례일 것이다. 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네. 네. 이번에는 최영일 평론가께 또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그 기자와도 또 이야기를 나눈 내용인데요.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네. 행정부에 지시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 WHO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계속 드러내고 있었었는데 결국 이런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네. 예, 의견 어떠신가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예요. 네. 사실은 이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올 11월 이제 대선에서 재선을 바라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도 총선에 코로나19가 악재가 될 뻔했다가 사실 이제 신천지 31번 확진자가 나오던 시점 직후에 네. 총선이 있었으면 아마 여당이 졌을 거예요. 아마도 그때는 이제 그랬겠죠.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았죠. 네. 그런데 시간을 두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또 정부가 이제 방역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주는 지침을 따라하니 네. 정말 통제되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2자릿수 확진 30명 아래.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좋아졌어요. 또 거기다 우리의 또 이 진단 검사 키트에 관한 의학적 기술들, 우리 의료 체계, 또 이제 의료 보험 체계 이런 것들에서 국민의 만족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 이런 판단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역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악재입니다. 예. 우리가 확진자 늘어나는 숫자 세계에서 가장 많고 사망자 의료 체계는 우리와 다르고 민영보험에 의존하고 있고 양극화 현상 때문에 고통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에 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게 사실은 중국이었습니다. 네. 그게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계속 이제 일부러 언급을 한 과정이 또 중국과 신경전이 있었는데 WHO가 지금 현재 친중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WHO와 계속 설전을 벌이다가 급기야 거브로요수스 사무총장과 아주 좀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심기도 불편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WHO에 대한 지원은 미국은 어차피 줄여나가고 있던 와중입니다. 그 이 재정을 중국이 담당해주면서 네네. WHO가 아주 급하게 중국과 또 이제 사무총장이 새로 교체되는 시점에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WHO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신뢰할 수 없는 조직에 우리가 왜 재정을 분담하느냐 지원하지 마라는 결정인데 이거 굉장히 지금 G2 또 사실 G1 국가로서 아주 미국의 오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같은 나라에 빌 게이츠 이사장이 최근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세계 연대다. 왜냐하면 국경 내에서만 지금 바이러스 잡는다고 나라마다 다 난리인데 지구에서 99개 나라가 잡아도 한 개 나라의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건 다시 전직으로 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국경을 넘어선 국제 연대가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이 G1 국가의 책임으로 생각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좀 이제 정치적으로 과도한 외부의 적 때리기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최영일 평론가가 해주신 말씀처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WHO를 또 중심으로 한 국제 공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할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행보들이 정말 상당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본인의 이런 제스처, 이런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현재까지 없어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당분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좀 국제 회의에서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손 붙들어 끌고 네. 함께 모여서 이제 뭔가 국제 공조를 이야기한다면 설득을 해준다면.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이가 나빠진 친구 사이에 네. 누군가 매개하는 친구가 있으면 전환점을 만들 기회가 되는데 예. 서로는 자존심 때문에 서로 먼저 사과를 못하는 거잖아요. 네네. 혹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 같다. 잘해보자. 이 전환이 국가 간에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이것 또한 국제공조로 풀어야 되는데 이 계속 빌 게이츠 이사장 얘기를 드리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의료 물품을 공공재로 인식을 하고 전 세계가 좀 효율적으로 나눠 쓰기 위한 고민을 하자. 네. 마스크만 해도 뭐 탈취극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백신 치료제 각 나라가 각각 하지 말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국제 공조로 R&D를 함께 하자. 공동 개발을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만들어진 이것을 독점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에도 적절한 가격을 책정해서 네. 때로는 인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재 개념을 공유할 수 있는데 세계 연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백신을 만들어도 만든 나라의 독점, 사업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예. 또 가난한 나라들은 이걸 못 갖다 쓰는 이 경우가 있고 이런 문제를 조기부터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천천히 함께 가자라는 의미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네요. 특히나 지금 그 뒤쪽에 짚어주신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정말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번에는 어떤 한 나라의 독점이라던가 어떤 국가 간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쪼록 앞으로 좀 글쎄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WHO가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험 분류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단계는 좀 지났다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심각한 단계가 지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금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우리 방역 당국이요. 3단계도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만 최고 심각 단계까지 갔다가 낮아지고 있다. 국내도 4단계 심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네. 1단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 평상시입니다. 확진자 제로, 청정 상태. 그리고 두 번째가 산발적인 확진자가 나올 때예요. 이게 우리가 30번 확진자까지 나오던 한 달 기간이에요.
뜨문뜨문 확진자가 나왔죠. 네. 그러다가 신천지 사태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이제 3단계. 이게 뭐냐면 집단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예. 4단계는 이제 지역사회에 다 만연해 있다. 이게 지금 미국, 유럽, 일본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만연으로 돼 있다가 네. 이제는 집단 발생 정도로 떨어진 건데 집단 발생도 위험하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앞으로 2단계, 1단계로 떨어져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1, 2단계 정도면 이제 조금은 좀 안정이 됐다라고 그렇죠, 해도 그렇죠. 되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긴 합니다만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일단 뭐 엄밀한 용어를 보면 보통 이제 사망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사망률이라는 거는 전체 인구 집단에서 몇 명이 사망하냐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고요. 네. 엄밀하게 보면 치명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은 치사율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감염된 사람 중에서 몇 예. 명이 사망했냐. 그러니까 그 병의 중증도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거든요. 네네. 지금 뭐 언론에 지금 현재 통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명률 대략 뭐 2.1%, 2%를 약간 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5%, 6%가 넘어가는데 그리고 일부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많이 발생했을 때 12% 지금 치명률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비교적 좀 낮은 쪽에 속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치명률의 계산도 사실은 제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 치명률이라는 거는 현재 발생한 사람 중에서 시간이 지나서 사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일주일에서 혹은 이제 2주 정도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통계들 그 사이트에 보면 이 치명률이란 건 어제까지의 전체 발생한 환자 중에 어제까지의 사망자 수를 분주해다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 시점의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되려면 어떤 값을 취해야 되냐면 지금보다 최소한 일주일 혹은 어떤 연구에서는 2주일 이전에 확진된 사람의 숫자를 분모에다 놓고 그리고 어제까지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분자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른바 치명률 혹은 사망률이라고 보고되는 내용보다는 실제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높아지거든요.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치명률이 초기에는 0.5%로 상당히 낮았었어요.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서 1%, 1.5%, 지금 현재 2%까지 넘었는데 네. 현재 그 격리 해제자가 이제 한 70% 이상 수준까지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략 2.5% 내외 정도로 추정이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현재 그 보고되는 치명률보다는 좀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치명률은 나중에 전부 다 어느 정도 상황이 종료가 됐을 때 계산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낮은 편은 네. 맞다. 네. 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선생님께서 그 이탈리아의 치명률이 12%를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짚어주셨었는데요. 그 이탈리아 외에도 또 유럽 국가들의 치명률이 특히나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우리나라보다 뭐 최소 2배부터 해서 많게는 뭐 6, 7배 높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왜 다르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감염자 자체의 연령 분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31번 환자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20대 환자가 약 27%를 차지해요. 네. 다른 나라는 뭐 20대 환자가 거의 뭐 5%, 10%를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70대, 80대입니다. 고위험군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률이 그 높을 수밖에 없는 이 고위험군입니다. 예, 보통 이제 예. 고위험군이라고 했을 때는 쉽게 잘 걸리기도 하고 치명률도 높은 그런 그룹인데요. 6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인데요. 네. 특히 유럽 국가들은 그 감염자들 중에 젊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 고위험군이 많았기 때문에 치명률이 높았던 거 아닌가. 그게 가장 1번으로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 시스템 그리고 시설, 환경이죠.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전체 OECD 국가에서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2개 정도로 일본 다음으로 일본이 13개 정도거든요. 네.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3개,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뭐 6분의 1,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경증 혹은 중등증으로 80%에서 뭐 90% 사이는 그냥 시간 지나면서 감기나 독감처럼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일부 이제 5% 이내에서는 굉장히 중증 환자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많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상수도 좀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의료 그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치명률 자체가 좀 낮았다는 거에 비해서 유럽 국가들은 우리가 생각에는 굉장히 그 선진 국가라서 의료 시스템도 좋을 것 같지만 그런 방금 제가 얘기한 이런 수치라든가 그런 의료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좀 안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제시되는 게 뭐 BCG 접종한 나라에서는 사망률이 좀 치명률이 낮았다 이런 보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여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뭐 의료 인프라라든가 뭐 검진 시스템 그리고 이런 어떤 감염의 공포 속에서도 예정대로 선거를 전국 단위의 선거를 잘 치러낸 것 등등 정말 해외에서 이 대한민국의 방역 대책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또 그 높이 평가하는 요소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좀 피로감도 쌓이고 있고 좀 느슨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SNS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패 해시태그 인증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반항 심리가 생겨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 일각에서.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잘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의료 전문가들의 연구도 있긴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특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대한 그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보다 이 동선을 위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집에 있으라는 거잖아요. 접촉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만 해도 보면 최근에 한 2달 동안 친구 만나서 술 먹은 적이 없고 회식을 한 적이 없고 뭐 이제 가족들하고 주말에 어디 놀러 간 적이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견디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이건 특수한 상황인 거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이제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연구마다 좀 다르지만 이제 대충 한 8주 정도까지 가능하다. 그것이 한계점이다. 그 이상부터는 이제 일탈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근데 우리는 일탈자들이 좀 왕왕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죠. 8주면은 지금 거의 소진됐습니다. 맞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2월 23일부터고요. 그리고 이제 2차례 연기를 하면서 2주씩.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 4주에서 최대 지금 한 7주째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만약에 이 최대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8주로 본다면 4월 말이면은 이제 한계에 오는 거예요. 임박했군요, 이제. 그런데 거기다가 날씨도 좋아졌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 조금은 그 완화된 확진 추이를 보면서 나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외신이 우리를 칭찬해 준 건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뿌듯하기도 하지만 그럼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이제 풀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지금 반대가 SNS가요. 아주 이 몇몇 사람이 뿌려도 그게 마치 캠페인이나 운동처럼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도 그래, 이제 나가고 싶어, 이제 나도 놀고 싶어, 나도 여행 가고 싶어. 이런 욕구들이 조금 이런 해시태그를 통해서 하나 사회적으로 이게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다잡아야 될 것이 4월 19일 전에 정부가 뭔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다. 혹은 뭐 앞으로 한 주나 2주 더 하고 전환한다. 아니면 어떤 조건 기준에 도달했을 때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다. 생활 방역이란 뭐다.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입장도 나왔고 일부 발표, 지침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따르고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반대는 혹여 내가 자유로운 것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자유로운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공동체의 위해나 민폐가 되는 경우에는 함께 자제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 강조드리고 싶네요. 정말 맞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말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참여를 해 주셨고, 그리고 잘 견뎌 오셨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을 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
특히 말씀해 주신 4월 19일을 기점으로 그 생활방역 체계에 대한 내용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조금만 더 참고 좀 동참을 계속해서 끝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또 아직은 우리가 긴장을 더 놓을 수 없는 것이 최근에 그 조용한 전파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뭐 어떤 의미인가요? 네네, 이건 이제 벨기에의 국립내과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존 윌슨 박사가 이제 이렇게 분류한 내용인데 네. 환자의 단계예요. 이거 뭐 명 박사님은 늘 직접 또 검사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텐데 네 단계로 환자를 분류해 본 겁니다. 첫 번째는 무증상 감염자, 무증상 환자. 네.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염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가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주로 젊은 층들은 가볍게 앓고 낫는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스스로 상기도 감염이 있긴 하지만 자력 면역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경미한 유증상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증 환자입니다.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음압병실에 들어가고 병원에 격리 치료가 되고 근데 이 중에 세 번째 유증상인데 경미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감기 걸려도 처음엔 자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재보면 열이 있는데 열에 대해서 좀 둔하거나 혹은 뭐 인후통이 있는데도 좀 내가 목이 칼칼한 게 뭐 공기가 안 좋은가 보지 그러고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이 증상이 있는데 경미해서 일상생활을 계속 영위하게 되면 이들은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배출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많은 감염이나 확진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되는데 자신도 모르고 주변도 모르기 때문에 조용한 전파자가 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제 케이스를 우리가 좀 늘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방역 당국이 존 윌슨 박사의 분류를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용한 전파자가 뭐 앞으로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겠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증상 자체가 거의 뭐 없다 보니까 사일런트 스프레더라고 해서 증상은 별로 없는데 퍼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자체도 아직 많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힘들긴 한데요. 일단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그런 조용한 전파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격리에 격리 수칙들을 잘 따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격리 수칙을 잘 따르는 것이 예방과 확산 방지에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명승건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